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독도 인공 프로젝트. 2. 일본 견제 계획. 3. 기시다는 가혹한 진실을 받아들인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독도를 중심으로 한국이 엄청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퍼져나오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독도 주변에 인공섬을 건조해 일본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행동에 분노를 표했지만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독도 주변에 건설될 인공섬은 무엇인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이 국가는 날짜 변경선 기준으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최근 이 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전 국토가 물에 잠긴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기 직전이라고 하죠. 기상이변과 통가 해저화산 폭발로 태평양 일대가 불안해진 탓 때문입니다. 산호초로 만들어진 섬이라 집안이 안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가난한 국가이기에 제대로 된 방파제도 없어 호주나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 잠기는 것을 막는 게 대책의 전부라 할 수 있죠. 전부터 침수 위기에 직면한 키리바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인공섬을 만들어 전 국민을 안전한 인공섬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인데요. 키리바시 전체 GDP인 1억 4천만 달러의 14배에 이르는 가격입니다. 너무나 비싼 가격에 키리바시 대통령은 계획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생존을 위한 이주라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다며 의지를 불태웠죠. 대통령은 국리 끝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VLFS 기술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해수면 위에 수 km 수준의 초대형 구조물을 띄우는 기술로 파도나 바람, 조류 등에도 안전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섬 개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주목을 받았죠. 비단 침수는 키리바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역시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고 태평양 대다수의 섬나라들은 키리바시와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어 인공섬 수요는 폭증할 전망이죠. 반면 기존 국가의 불만을 품고 자신의 영토를 가지고자 한 이들이 인공섬을 만들어 그 지역을 새로운 나라로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세운 국가를 가리켜 초소형국가체, 마이크로네이션라 부르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시랜드 공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 서쪽 해안에 있던 독일 비행기 공격기지에서 갑자기 이 기지를 점거한 인물이 스스로 이곳을 독립국가라 선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지는 콘크리트로 만든 해상구조물로 면적은 약 550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이었는데요. 당시 500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곳은 공격기지에서 시랜드 공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권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영국 육군 소령 출신인 패디 로이 베이츠가 이곳을 차지한 이후로 독립적인 우표와 화폐를 발행해 주권을 주장하고 있죠. 국가의 모토는 바다로부터 자유라고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해군이 이곳을 지나가면 사격을 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공섬을 만드는 이들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섬을 건조하지만 바로 섬을 만들고 점거하는 순간 주권이 생기고 이를 방어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만으로도 영토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주권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이 점을 주목해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요 후보지로 꼽힌 곳이 바로 독도 주변 지형이었죠. 독도 주변 바다를 들어가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넓디 넓은 평원이 수면 아래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독도 아래에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수중세계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는 안용복 해산이 존재하는데요. 울릉도 동쪽 약 40km에 떨어져 있는 해산으로 울릉도 독도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정상부의 수심은 457m 밖에 되지 않아 이 근방을 매립하면 인공섬을 만드는 것이 쉬워 후보지로 많이 거론되었죠. 동해를 중심으로 일본 해군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지금까지도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독도 주변에 인공섬을 설치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할 기지를 만드는 것이 논의되었죠. 인공섬이 건조되면 섬 중심으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침탈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거치며 부유체 구조물들을 여러 개 제작한 뒤 도시 기능을 갖춘 해양 건축물을 바다에 띄우자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나왔었습니다. 연평균 4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20만 개 창출. 게다가 이 기술이 안정화되면 인공섬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려 한국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인공섬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 지식인 해양과 조선, 건설과 ICT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의지와 돈만 있다면 충분히 인공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난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마친 상태였죠. 한국과는 다르지만 영국은 자국 해안에 위치한 군사요새를 고급 호텔로 바꿔 고객들을 모집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186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포츠머스 항을 공격할 것을 대비 군사적 목적으로 영국이 만든 인공섬으로 한동안 활용 가치가 떨어져 애물단지로 전락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설을 민간 업체인 어메이징 베뉴스가 사들여 고급 호텔로 꾸미면서 많은 이들이 인공섬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런던으로부터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아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 많은 이들이 머물면서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인공섬을 개발해 민간인들 유치까지 성공한다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 사업까지 벌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무성한 소문만 가득했고 실제 만들어질지 여부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공섬 건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바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존재 때문이었죠.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기존 계획대로라면 독도 북서쪽 1km 해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동해의 해양과 기상, 지진과 환경 등 다양한 관측을 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설계되어 향후 대한민국의 중요한 연구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자신있게 추진한 이 계획은 그러나 문화재청의 방해로 실현에 옮기질 못했는데요. 독도해양과학기지 사업을 재심사하면서 이 기지의 크기와 높이가 당초 계획과 바뀌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죠. 독도 지역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자연환경에 위배될 경우 건축물 폐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에 만약 해양과학기지가 환경을 해친다고 판단이 날 경우 과학기지 사업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00억을 들인 해양과학기지는 부처 간 다툼 때문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완공된 해양과학기지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썩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해양과학기지를 안용복 해산 쪽에 배치하고 그 주변을 인공섬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계획이 새어나온 것입니다. 안용복 해산이라면 문화재청이 제기한 자연환경 훼손에 저촉되지 않는 먼 거리이며 연구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 소식이 퍼지자 해양과학기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이 한 수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미 한국 정부는 울릉도 주변을 군사기지로 만들면서 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인공섬을 조성해 과학기지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면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성공적이라 볼 수 있죠.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며 공식적으로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검토 단계에 있는 이 내용이 퍼진 것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일본 역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인공섬 건설 소식이었기에 일본 정부는 잠자코 있다가 뒤통수에 망치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작년 일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분노.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전담팀을 발족했습니다. 이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은 한국에게 고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때 한국정책검토회 사무국장 야마다 켄지는 한국에게 아픔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본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죠. 경찰청장의 반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전담팀까지 꾸린 일본은 독도 주변의 인공섬 건조 소식을 듣고는 다급해졌다고 합니다. 한국정책검토회를 통해 보복할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죠. 그러지 않아도 사도광산 등재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본은
한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이는 일본을 겨냥한 행동이라며 날뛰었지만 어디까지나 자국 영토 개발에 지나지 않는 인공섬 개발을 막을 명분은 없었죠. 막상 인공섬 개발에 들어간다고 소식이 나왔지만 대한국 정책 검토에는 한국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 말만 거창한 일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국경이 확정된 2023년 현재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분쟁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도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토 분쟁이 가장 활발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속한 이 지역에서는 최소 10개 이상의 영토를 두고 대립 중인데 가령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릴 열도, 북방 영토 분쟁이 있고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랴오이다오 분쟁이 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남중국해 분쟁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유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타 대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영토 분쟁이 이토록 동아시아에서만 치열한 이유는 전부 해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분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이 치열한 영토 분쟁 지역에 고유한 한국의 영토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타국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으나 분쟁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섬이 하나 있죠. 지난 2021년 11월 17일 워싱턴 DC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을 단번에 잡아끄는 중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외교차관은 7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한 의제였죠. 하지만 이 회담은 일본의 억지로 인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는데요. 당초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이 돌연 독도 문제를 끌고 와서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요. 당시 한국의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을 만난 것을 두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면서 리히에 국제외교에 큰 결례를 범한 겁니다. 사실 이 증전이라는 것이 일본에게는 그리 구미가 당기는 주제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일본은 전쟁으로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태평양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발발한 한국전쟁 덕분이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번국이 된 일본은 핵폭탄 2방에 완전한 장복을 선언한 후 언제 지구에서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미국에 바짝 엎드려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을 통솔할 사령부 자리를 물색하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도쿄의 유엔 군사령부 UNC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커맨드를 설립하죠. 이 덕분에 일본은 순식간에 군수공장으로 변모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의 공습을 피했던 몇몇 군수공장이 남아 있었는데 이 공장을 빠르게 가동해 전쟁물자를 생산해 미군에 판매한 겁니다. 그간 일본은 한국전쟁 당사국이 아니라고 발을 뺐지만 일본은 한국전쟁의 직접 당사국입니다. 전쟁물자를 공급했으니까요. 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 1월 일본 내 미군 기지는 무려 733개에 달했는데 이 기지들은 전쟁을 위한 전진기지이자 병사 및 불자 수송의 역할을 하는 중계기지, 불자 보급과 훈련 및 병사 휴양을 위한 후방기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미군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평화헌법까지 강제시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일본의 손을 내밀었고 일본을 이를 발판 삼아 재빨리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본 정치인은 한국에서 또 한 번 전쟁이 발발했으면 좋겠다 는 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자신들이 식민지배했던 조센징들이 전쟁으로 반으로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해 불편해 죽겠는 마당에 북한의 지하자원을 흡수할지도 모르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썩 내키지가 않았던 겁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 상황에서 한반도의 종전을 막는다면 전 세계의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미국까지 나서서 이 주제로 대화를 하자니 이 또한 반대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라는 확실한 명분을 들고 나와 독도 핑계를 대며 종전을 우회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독도를 두고 이렇게 무례함을 저지른 일본이 자칫 한국이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거대한 섬 하나를 한국에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대마도인데요. 한때 많은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일본 군사 잡지의 기고문이 하나 있습니다. 2009년 6월 일본의 군지研究, 군사연구라는 잡지에 기고된 다케시마, 죽도 독도, 포폭격 작전은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는 육상자위대 교관 출신인 다카이 미스오라는 인물이 썼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독도를 점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만약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면 한국인들은 독도를 달아나는 대신 대마도, 일본명 스시마를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잃으면 대마도를 점령해 거래 조건을 내놓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왜냐면 지금이라도 한국이 대마도를 갖겠다 선언하면 얼마든지 영토 분쟁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독도보다 3,700배 큰 대마도를 두고 독도와 맞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둘 다 지켜내야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리를 추구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 땅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본 땅 대마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전제는 틀렸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한국 영토이고 그 중거는 차고도 넘치니까요. 일본이 완전한 항복을 선언한 2달 뒤 한미일 관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간 논문 한 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수산학의 아버지 라블리는 정문기 박사는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 평화의 영속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의 핵심은 대마도는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속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낱낱이 제시했는데 대마도는 해적의 소굴이었고 밀수의 거점이었으며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였다는 점을 들어 동양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한국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1948년 1월 미군정이 의도에 조직된 입법위원 60명이 대마도는 우리 땅인 만큼 대일강화회의에서 반환을 요구하자며 이 논문을 근거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1948년 8월 18일 대한민국 건국 사흘 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 족구 성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상도와 하도의 2개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이를 물법으로 탈취한 것이라며 당장 대마도를 반환하라 고 일본을 압박했죠. 그러나 이에 맞선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강한 반발을 표하자 이 전 대통령은 즉각 대마도 송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후 이듬해 1월 8일 기자회견에서는 대일 배상 문제는 임진왜란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 대마도는 350년 전 일본이 침략했을 때의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과 대적하여 싸웠던 곳이다. 그 증거는 대마도 곳곳에 남아있는 기념비만 보아도 알만한 일이다. 그 비석들을 일본은 모두 뽑아다가 동경박물관에 갖다 두었다. 우리는 이 비석도 찾아올 생각이다.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청나라에서 관리하였는데 청이 정신없던 1870년대에 일본이 무조건 삼킨 것이므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죠. 그의 집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말 기자회견에서는 대마도는 우리의 실지다. 이를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 대마도 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본인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역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역설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당시에는 조약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정 NARA이 보유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에 문서를 보내 한국은 정의가 영구적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마도의 영토적 지위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역사적으로 이 섬은 한국 영토였으나 일본에 의해
강제적, 물법적으로 점령당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문단, 패러그래프에서 일본은 사왈린의 남쪽 절반과 모든 부속 도서 그리고 쿠릴 열도를 소련에 넘겨주도록 명령받는다. 고 돼 있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런 사실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천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고 주장했는데요. 무려 60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미국도 일본도 얼마나 난감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일본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문기 박사의 논문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무성 산하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의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등 5대 학회를 총동원해 2년간 대마도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쏟아냈죠. 대표적으로 1949년 일본 역사에 발표된 스시마의 역사적 위치가 있습니다. 결국 메가더는 미국 주도의 정치 군사 구도를 확고히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고 간주해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한국 측의 주장을 묵살해버렸죠. 그러다 1951년 한국 정부가 또다시 미 국무부에 대마도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자 대마도는 일본이 오랫동안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평화조약은 대마도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미국이 조직한 비밀정보 조직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은 자니스, 조인트 아미 네이비 인텔리전스 스터디라는 육해군 합동정보 조직을 운영했었습니다. 당시 자니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군이 수행할 군사작전에 필요한 지리정보가 담긴 기밀도서들을 발간했는데 그중 제75권은 한국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권으로 편철된 이 책의 제목은 한국, 대마도와 제주도 포합입니다. 이 책의 1권 표지에는 비등록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문에는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를 군사작전 계획의 바탕이 될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지형학적 정보를 하나의 출판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제목에도 대마도 포함이라고 쓰고 있듯이 책에 그려진 지도에는 대마도가 분명 한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를 별도로 표시하면서 제주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한국 지도에 포함시켰죠. 그러면서 한국에는 큰 섬들과 수백 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가 대표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지도를 제작하도록 했었는데 당시 제작된 조선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 300년 뒤 일본이 그린 조선국도라는 지도 역시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그리고 있고 상가요략가라는 책을 쓴 일본 승려 겐시는 대마도는 고려의 땅이라고 직접 쓰기도 했죠. 여기에 일본의 명치, 메이지, 유신 당시 대마도주 중이다른 일본 조정에 쓴 봉답서에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일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리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일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가 봉답서에 기록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틈을 탄 일본이 강제로 침탈한 것일 뿐 대마도는 원래 조선의 영토였던 겁니다. 당시 대마도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겹쳤는데 조선 조정이 대마도를 돕지 않자 대마도주 종해달이 자신과 도민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을 구걸할 목적으로 일본 조정에 봉답서를 썼을 뿐이죠. 만약 2023년에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편입시킨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대마도를 가져오면 칠광구도 한국에 편입되느냐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 대마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제해양법상 칠광구는 여전히 일본의 영향권입니다. 다만 현재 일본이 억지로 주장하는 독도 문제에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일본이 독도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이 대마도 문제를 희석시킬 목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 늘어 조업 범위가 늘어나고
아래 해양 자원을 모두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빼앗긴 우리 영토를 되찾는다는 대단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마도 문제를 공론화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핵잠수함 건조를 호주에는 승인해준 것인데요. 지난 9일 미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구매를 승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건조되는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2척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해군이 그토록 간절히 바래왔었던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는 절대 허가해주지 않더니 호주에는 5척이나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다는 소식에 미국의 강한 배신감을 느껴야 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미국에서 팔아주지 않고 그저 원자력 사용 제한을 풀어주기만 한다면 당장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아쉬움을 느껴야 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6일 미 국무부 부차관보인 앤서니 와이어가 한국과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동맹이지만 호주와 달리 한국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너희만 안 된다고 하면 참지 못하는 게 한국인들이죠. 얼마 전 핵 추진 잠수함급 작전 능력과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 최고의 성능을 갖추게 될 하이브리드 잠수함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도산안창호함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3배치 2인데요. 지난 30일 장보고 3배치 2 선도함의 기공식이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장보고 3 사업은 3,000톤급 중형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배치 1호로는 이미 실전 배치된 도산안창호함을 포함한 3척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이보다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인 배치 2급 잠수함 2척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도함은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착공에 들어간 2호함 역시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도산안창호함보다 배수량이 600톤이나 늘어 수중 배수량 4,000톤급 잠수함이 된 장보고 3배치 2는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작전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서 실전 배치된 도산안창호함보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적 잠수함 탐지 및 교전 능력이 향상되었고 기존 6기가 탑재되어 있었던 수직 발사대도 4기가 늘어나 총 10대의 SLBM 발사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내 잠수함 중에선 최초 중대형급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가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배치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는 한국특수전지 KSB에서 생산하는 납축전지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납축전지는 낮은 제조 원가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나 충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다양한 부속 설비들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협소한 잠수함 공간에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무장량과 연료 탑재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리튬 전지는 납축 전지에 비해 작동 전압과 에너지 용량이 우수하며 충방전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부속 설비들을 제거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 전지는 기존 납축 전지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고 리튬 전지를 탑재한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은 최저속도 잠항시간을 166%, 최고속도 잠항시간을 305%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반 전유율도 50%이며 수명이 2000 사이클인 납축 전지에 비해 97%로 100%에 가까운 높은 충방 전유율과 4000 사이클로 2배에 달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어 잠수함의 운용 및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건조되는 배치 2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밀성과 잠항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될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는 리튬 전지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는데요. 체계 개발을 맡은 한화디펜스는 국내에서 리튬 전지 관련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의 리튬이온 셀 192개를 직렬 구성한 리튬 전지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장보고 3배치 이 잠수함에는 총 140개의 모듈로 구성되는 11.2MWh 용량의 리튬 전지 그룹 2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용 장비의 높은 출력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평시 작전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교전 시 작은 충격에 폭발해 버린다면 군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없죠. 특히 리튬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진 금속으로 한번 불이 붙게 될 경우 쉽게 끌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사고를 진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죠. 무게 안정성을 위해 잠수함 하부에 배치되는 리튬 전지는 선체에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해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리튬 전지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폭발로 이어져 잠수함이 곧바로 침몰해 버릴 수도 있죠.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잠수함에 탑재되는 리튬 전지는 절연 성능을 강화하고 과전압, 과전류, 고온 등에 대한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일반 전기차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 전지 모듈은 외부의 화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전체를 둘러싸 밀봉시키는 압력 용기 구조로 설계되었는데요. 모듈을 둘러싸는 소재는 열전도 및 열팽창률, 비열 성능이 높은 스테인리스강, STS 계열의 소재로 제작되어 1400유 온도까지 내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과연 실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지는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화디펜스에서는 말 그대로 전지를 불에 태우고 물에 담궈 보았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잠수함 전지에 대한 성능 입증 테스트였는데요. 한화디펜스에서는 전지를 794VDC 직류전압으로 95%까지 충전하고 연소안전 시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800-1100의 화염에서 2분간 가열하였지만 시험 후 모듈의 파손은 확인되지 않았고 모듈 구조물 속 전지도 전혀 손상되지 않고 초기 전압인 794VDC 직류전압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염수로부터 안전한 질을 확인하기 위해 작동 중인 리튬 전지팩을 말 그대로 바닷물 속에 담가 보았는데요. 고전압으로 충전된 리튬 전지팩을 바닷물보다 고농도의 염수에 침수시켰지만 화염이나 폭발 반응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전지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하루 동안 물속에 방치해뒀음에도 물속에서 꺼내 확인한 결과 어떤 화염이나 폭발 흔적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외에도 88가지의 기능, 성능, 안정성, 연동 시험을 거쳤지만 전부 요구 성능을 100%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국제공인 규격에 따른 리튬 전지 성능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한화디펜스의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성공적으로 완성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를 이용하여 선박용 고안정성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로 민간 친환경 선박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는 한화디펜스가 보유한 최고 수준 ESS 패키징 기술을 필두로 국내 2차 전지 셀메이커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과 연합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용 ESS 제품 표준화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 발전과 보급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리튬 전지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장보고 3배치 2는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에서라면 원잠에 맞먹는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북한의 잠수함 SLBM 발사 능력을 갖추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금 북한의 잠수함을 추격하고 타격할 수 있는 국내 잠수함 전력의 확충이 매우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잠수함으로 대잠전을 펼치기 위해선 상대방을 오랫동안 추적할 수 있는 자망 지속 능력과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 체계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실전 배치가 완료된 도산 안창호함에는 국내 개발에 성공한 소나 체계가 탑재되어 있으며 배치 2에는 한층 발전된 전투 체계 및 소나 체계가 탑재되어 탐지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는데요.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의 배치 3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말발구평 선수 소나가 장착되었고
하드웨어적인 스펙만 따져보았을 때도 도산한 창호함의 소나보다 3배에 달하는 소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적용된 차세대 잠수함용 첨단 기술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잠수함의 화력수단으로는 현무 4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10기의 수직발사대와 지난해 전력화에 성공한 국산 차세대 중어뢰 범상어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이 핵잠수함을 주지 않더라도 핵잠수함급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해 작전의 비중이 낮은 한국 해군의 특성상 한국 잠수함은 근해에 매복하고 북한의 잠수함을 감시하며 북한 잠수함이 내해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임무가 가장 중요한데요. 한번 가동할 경우 절대로 시동을 끌 수 없는 핵 추진 잠수함과 달리 디젤 엔진 잠수함은 엔진을 끄고 대기할 수 있기에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매복 임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협소한 전술적 환경에서 잠항 시간을 최대화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 전력은 핵 추진 잠수함 못지않은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신무기 개발에 하나하나 태클을 거는 미국이 아니 꼽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한국의 뛰어난 연구진들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성능의 무기들을 선보여 왔었습니다.